자, 미국과 이란의 지상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말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쿠르드족에게 지상전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이들이 이란을 상대로 지상전을 한다면 전적으로 찬성하겠다면서 사실상 독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지상전은 간을 보고 있는 사이 미국은 하늘과 바다부터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We're now up over 30 ships. And in just the last few hours, we hit an Iranian drone carrier ship, roughly the size of a World War II aircraft carrier. And as we speak, it's on fire. 자, 이렇게 트럼프가 지상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렇게 갑자기 화염이 번쩍 나는 겁니다. 저게 이란의 드론 운반선이라는 건데요. 크기가 미국이 밝히길 2차 세계대전 항공모함 수준의 규모와 맞먹는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영정 센터장,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바다부터 이란 숨통 확실히 조이겠다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해군만 때리겠다, 거의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시간대만 해도 격침당한 이란의 함선 한 20척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하루 사이에 30척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규모도 점점 타격하는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술 전략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네. 집중적인 공습을 통해 가지고 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미래의 어떤 전쟁 능력, 이란의 드론 제조라든가 예. 또 미사일 제조, 이런 시설까지도 집중적으로 때려가지고 기선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겠다, 이런 거고요.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2단계에서 이란 정권과 그 정권의 군사적 역량을 해체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해군 전력을 와해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한 단계로 넘어선 듯하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봉일식 교수님, 일단 저 해군력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 뭐 이렇게 카드로 압박하고 나서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그럼 바다에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미군 사이에는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이란 국경 쪽으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진격을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비대 그 사령부와 군사 시설을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은 네. 미국의 역할은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의 해군을 무력화시켜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란 내에서 이제 민주화 세력이 거리로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 국경을 넘어서 이란 국내로 진압할 때 이란 혁명대가 그것을 진압하는 능력을 애초에 제거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음 단계는 이 혁명 수비대는 핵심 기둥을 파괴한 다음에 정치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네. 군사 작전이 끝나면 정치 작전이 시작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보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워싱턴 내에 많은 우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 교수님 설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한 4주 내에 끝내겠다던 전쟁이 지금 일단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긴장은 계속되고 전쟁 단계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 1단계는 하메네이 제거, 2단계는 방공망 파괴.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이제 작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단계라는 게 마영선 대사님, 이거 세 번째 단계, 혁명 수비대 같은 핵심 기둥을 파괴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오퍼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단계라고 하는데 방공망 파괴, 근데 그 방공망 파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 드론 시설, 이것을 다 망라하는 군사 시설까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 측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지금 미사일 전력 한 80% 정도 분쇄를 했다, 이런 이제 80%.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란이 숨겨놓은 미사일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2단계 목표가
저는 2단계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초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가장 큰 목적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 제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따라서 설령 3단계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3단계는 매우 정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2단계를 계속하면서 3단계도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를 계속하면서 일단 다음 단계로는 전환을 했다라고 미 중부사령관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저게 경납고 안에 있는 전투기로 추정이 됐는데 저렇게 경납고 안에 있는 것까지 폭격을 하고요. 다 보면은 또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중부사령부에서 이것도 공개했어요. 저렇게 미사일 발사대까지 폭격하는 장면들을 연달아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영종 세트장 네. 이제는 이 수준이 아니라 이런 걸 만들어낸 생산 기지들까지 하나하나 폭격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뭐 2m, 7m, 10m 이렇게 그 렌즈의 그 폭이 나오는데 저 정도로 정밀하게 정말 경납고에 숨겨진 항공기와 차량까지 들어가서 때릴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 와해돼 가지고 뭐 8, 90% 제거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남은 전투기와 또 텔,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까지 다 와해를 시켜서 이제 미사일이 있어도 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해군 제공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한 이런 상황이 되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벌써 한 200개 이상의 목표를 제거했다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조만간에 이루어지는 또 벌써 이루어졌다고 보도 나오는 뭐 쿠르드족의 그 지상군 진입 또 미국에 있을지 모르는 미군의 어떤 지상 전력의 투입 이런 부분까지도 보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거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해상 작전은 물론이고요. 하나하나 요격하는 것까지 다 공격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런 영상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한 건데요. 자, 전략 폭격기 3대장 중에 하나죠.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가 출격하는, 작전을 위해서 출격하는 저런 영상까지 보란 듯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의도는 마치 이란이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깔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제 3단계로 사실상 접어든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란 체제를 떠받드는 그런 기둥들, 본 교수님, 이런 핵심 기둥들을 좀 무너뜨리려면 앞서 봤던 바다, 뭐 하늘도 당연히 장악을 해야 되지만 결국 지상전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쿠르드족이 벌써 전투에 활용할 차량을 대거 사들였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던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은 대이란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크루드 민병대가 일제 차량 50대를 구매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클까? 저는 이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90년, 91년도에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유엔군이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주도하는 저런 이라크의 이제 군대 그리고 군사 시설을 원거리 미사일을 정밀 타격해서 파괴하는 장면을 CNN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CNN 인기가 확 올라갔죠. 실시간 보도를 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2003년에 부시 행정부도 이라크 침공할 때 저런 식으로 첨단 미사일이 정말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정밀 타격하는 걸 보면서 승리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축출을 하고. 근데 미군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크루드 민병대만 얘기하는데 저는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 그때 상사가 항상 하시는 말이 야, 뭐 공군 멋있지, 전투기 모니까 해군 멋있지, 배 타고 하니까. 근데 전쟁은 육군이 하는 거야.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통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자꾸 다시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쯤 되니까 우리가 쿠르드족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사실 뭔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까지의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리전을 쿠르드족한테 부탁한 적은 없지만 공격을 해주면 뭐 훌륭한 일이고 찬성은 한다. 아니 그렇다고 한데 이제 만약에 쿠르드족이 정말로 이란이랑 정면 충돌을 하더라도 이게 미국이 그냥 모르는 일처럼 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쿠르드족이 약 4천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2천만 명이 투르키예에 있고 지금 1천만 명이 이란 쪽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1천만 명이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나눠져 있는데 이 쿠르드족은 항상 자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치를 하던 국가가 성립이 되든 예. 현재 있는 그 나라들 예를 들면 투르키예다, 시리아다, 이라크다, 이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투르키예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라크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시리아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고 여기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 사실을 결코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우리가 쿠르드족을 전격적으로 뭐 지금 지지는 한다고 하지만 뭐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예. 그러나 지금 과거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ISIS를 격퇴를 할 때 네. 미국 쪽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히 쿠르드족의 민병대의 역할을 이용을 하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외신 보도들은 이래요. 이영주 센터장 보면은 CNN은 CIA가 이란 내부의 그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쿠르드를 접촉해 왔다라고 이렇게 CNN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딱 보면은 쿠르드 세력 이란 내에서 군사 작전을 준비 중이다라는 다수의 외신 보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쿠르드 쪽이 전투 차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상군 투입은 사실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날래야 더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전격적으로 제거하고 공습을 한 이튿날인 3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쪽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지금 CNN 등이 보도하는 거 보면 CIA, 미 중앙정보국이 사전에 물밑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습을 하고 나서 뭘 쿠르드족과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네. 이미 CIA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물밑 작업을 해왔을 거고, 이거는 아마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네. 혹은 더 훨씬 이전부터 CIA가 이쪽 지역,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뭐 튀르키예에 있는 이 쿠르드족 족장들이라든가 또는 군부 세력이라든가 거기에 정당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유사시에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또 지상전 당시에는 투입할 수 있는 예. 이런 작업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마데스님 설명처럼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명확한 지원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쿠르드계 여론도 마냥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 그 미국과 손을 잡기도 했지만 전략적 가치가 다하면 저버려지기도 했던 만큼 우리를 장기판의 말로 취급하지 말라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란에 투입된다고 한들 이 쿠르드족이 탱크 같은 중무기가 없다 보니까 판세를 바꾸기도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President Trump says that the goal is regime change. The next day, it seems to be something else. 자, 어쨌든 쿠르드족의 지상전을 지지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계속 판세를 트럼프가 가늠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말도 합니다. 자, 보면은 하메네이 아들 용납 불가하다. 그러니까 유력하게 하메네이 차남이 후계자로 거론이 되니까 이 용납 불가하다. 거기다 아니 여기에 내가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지금 이란 상황이 수습되기도 전에 중남미에 있는 쿠바까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 교수님,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여러 가지 질문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더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과연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란전을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쿠르드 민병대 환영한다 하는데 쿠르드족이 미국 쪽으로 돌아선 거는 90년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싸웠거든요. 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 측에서 지원을 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그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쿠르드족을 전쟁 끝나자마자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적 포악과 학살을 모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네. 녹록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도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탱크도 변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전세의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즉 미국 지상군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란이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페르시안 인구가 60%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 쿠르드족 참전을 미국이 지지하고 자치권이라도 허용한다면은 네. 다른 소수민족도 일어나서 우리도 이란 내부에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면은 이란은 조각조각 납니다. 이란이 트럼프가 바란 대로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시리아, 이라크가 돼서 아이시스가 다시 나오고 정말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 쿠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하메네이 아들 용납 불가하다. 내가 관여할 것이다. 즉 자꾸 베네수엘라 모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기보다는 미국이 피하고 싶은 이라크나 리비아나 시리아 모델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될 것이다. 내가 다 관여하면 될 것이고 해야 된다 그러고 저기 쿠바도 지금 곧 무너질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민심 달래기다. 야, 이렇게 베네수엘라 또 이란에 의해서 사실상 뭐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 쿠바 정권까지 붕괴를 예고한 이 상황. 어쨌든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1분 1초가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백악관 분위기는 또 마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대거 백악관으로 불러 행사를 열었습니다. And I'm once again calling on all members of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o lay down their arms. They're only going to be killed. We're destroying more of Iran's missiles and drone capability every single hour, knocking them out like nobody thought was possible. And we think that we want to finish this one first, but that will be just a question of time before you and a lot of unbelievable people are going to be going back to Cuba. 자, 저렇게 이란을 향한 무시무시한 경고장을 날렸는데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냐?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 선수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 사람 메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축구의 신 라이오넬 메시인데요. 지금 메시 표정 보면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뭐 네. 이런 표정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그 MLS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인 인터 마이애미 메시가 소속돼 있죠. 이 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축하 행사를 하는 자리인데 트럼프가 이쯤 되면은 정말 때와 장소를 지금 가리지 못하고 이란 때리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선수들 저렇게 세워놓고 보통 스포츠 선수들을 불렀으면 뭐 우리 아메리카의 화합을 위해서 뭐 승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의 함선을 몇 대 내가 때렸고 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만 지금 줄줄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란이 나한테 협상을 하자고 왔는데 내가 이미 늦었다고 얘기해줬다. 뭐 이런 또 자랑스러운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좀 상황이 아니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사실 축하하는 자리지만 저렇게 이란 얘기를 하면은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선수들도. 이게 지금 뭐 저 예. 썩은 미소라 그러죠. 우리가 속칭 뭐 그런 표정들로 지금 굳은 채로 서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본 교수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전쟁 성과 자랑하는 자리인데 저렇게 선수들 뒤에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트럼프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축구리그 우승팀이 당연히 뒤에 있어야 되고 이 인터 마이애미 팀은 또 플로리다에 있기 때문에 쿠바와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라틴계 선수들이 많습니다. 쿠바계 출신을 그래요? 포함해서. 네. 그러면 쿠바의 폭정과 가난을 피해서 온 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쿠바 정권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죠. 하지만
어느 운동하는 선수가 이 정치와 연루되는 걸 좋아하겠고 그렇죠. 특히 네. 이란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또 선전의 일부가 된다는 건 유쾌하지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전쟁 중에 이런 스포츠 행사를 대통령이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9.11 테러 사건이 나고 그때 미국 경제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질 못하니까 여행도 안 하고 경제, 특히 소비 경제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보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팀 경기에 가서 시구를 했어요. 당시도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야구장에 와서 시구를 할 정도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정부를 믿고 미국군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에서 이렇게 마이애미 팀을 뒤에 세워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본 교수님 설명은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썩 마냥 좋지는 않은 그렇지 그런 않죠. 상황에서 자, 저런 모습으로 좀 민심을 달려보려는 거다. 하지만 논란을 또 불러오고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 여론, 미국 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미 의회 청문회장으로 한번 가보죠. Israel is the reason for this war.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this war for Israel. Let's go. Come on, let's go. America does not want to send its sons and daughters to war for Israel. Your inability. 이영석 대장, 네. 저 끌려나가시는 저분 지금 보니까 군복 입은 것 같거든요.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네, 브라이언 맥기니스라는 분인데요. 예. 해병대 예복을 입고 지금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참관을 하러 온 건데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미국 병사들이 죽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트럼프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한 거, 그러니까 네탄야후를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비실 출신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팀 히시와 이런 사람들이 이 맥기니스를 지금 억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문 사이에 끼어서 이제 팔이 부러진 건데요. 이래서 이제 상원에서 이날 사실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쟁 권한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결의안까지 발의한 이런 자리였는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트럼프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의 틈바구니, 이란이 놓치지 않겠죠. 보면은요, 이란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든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구멍이 뚫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저렇게 저 선박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800km 정도 더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라서 유가가 지금 거의 뭐 한 $80까지 올라갔는데 마 대사님,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 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 트럼프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란으로서는 바로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걸프 국가들에 대한 무차별 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민간 시설, 정유 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지금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것은 세계 유가가 금방 이제 치솟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하면은 네. 다른 루트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해운 회사라는 것이 보통 장기 계약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선박을 풀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회하게 되면은 루트가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리고 예. 이렇게 되니까 가용한 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 수송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물류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네.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빨리 전쟁을 멈추라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를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 밀어 올리고 이걸로 트럼프의 숨통을 이란이 한번 조여보려고 하지만 공 교수님, 오늘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전해졌어요. 뭐냐면 휘발유가 오르면 그냥 오르는 거다. 군사 작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니까 뭐 휘발유가 올라도 뭐 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여론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는 절대 멈춤이 없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뭐 헤그세스 국방장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죠.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는 전적으로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관세 폭탄을 했는데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코란 얘기도 나왔죠. 이번에도 결국에는 유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악화되는 것을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것이다. 이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네탄야후 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선거에서도 또 재선이 되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에서 끝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을 설득할 카드가 없고 이란의 협상을 할 대표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남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경 성직자는 안 된다는 선을 긋지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종전할 의사가 있으니까 빨리 괜찮은 대표를 내세우라는 메시지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또 출구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저렇게 호르무즈를 앞세워서 좀 국제정서 흔들어보고 미국의 부메랑도 날려보고 하고 싶지만 이란 내부 피해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히 수도 테헤란이 상당히 많은 폭격을 받았는데 폐허가 사실상 된 저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 경기장이라면서요. 네, 이란 축구의 성지인 아자디 스타디움입니다. 이란이 축구 잘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런 모습을 보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심이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축구장이 피격을 받았다, 이게 다른 어떤 주택가나 빌딩이 무너진 것보다는 인명 손실이나 이런 면에서는 적겠지만 이게 비단 이 축구 경기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테헤란 전 시가지가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요. 뭐 통신이 두절되고 전기가 끊기고 상하수도 당연히 문제가 생겼죠. 인터넷 접속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이 두절되고 모든 것이 지금 작동이 멈춰서 심지어 부상자, 사망자가 생겨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그야말로 유령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테헤란이 사실상 유령 도시처럼 변하다 보니까 이란이 중동에 있는 주변국들에게 거의 사실상 뭐 분풀이를 하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그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로도 미사일을 날리더니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까지 폭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마 대사님, 사실 이란도 본인들도 이제 피해가 클 텐데 이란의 진짜 노림수는 뭡니까? 우선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보면은 같은 시아 종교가 시아입니다. 인구의 한 95%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매우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을 두지 않고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하고도 상당하게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 또는 미국을 지원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반드시 반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국가들로 사실상 보면 물귀신 작전처럼 하고 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시아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란 내부에서도 이 공격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엇갈릴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정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터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공격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부인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이게 어디서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휘부가 완전히 와해된 이란 정부에서 지휘 통제 이
메커니즘이 잘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주변국으로 서슴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네. 이란을 둘러싸고 보복을 못하도록 미국이 바다, 하늘, 육지 가리지 않고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폭스뉴스 보도로 알려진 게 이란 땅에서 미국이 지상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단 미군은 아니고 쿠르드족이라는 게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미군이고 또 이스라엘군이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분쇄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지상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 다른 세력, 외부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쿠르드 군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대사님 보시기에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예, 거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쿠르드 군 내에서는 예. 이란 쪽에 있는 쿠르드군이 가장 작습니다. 규모가 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쪽은 한 15만 정도 되고 시리아에 있는 것은 한 1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의 군들이 주로 이라크 쪽에 가서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들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 상황 추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쿠르드 군들이 얼마만큼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리 세력, 미국과 가까운 그런 세력, 이 쿠르드족이 뭔지부터 저희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란계 산악 민족이고 이렇게 이라크, 뭐 시리아 등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쿠르드 자치정부는요. 이란 진격설은 아니다, 명백한 거짓이다,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 대사님 설명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또 있고 폭스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왜 미군이 안 가고 직접 쿠르드족이 일단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예요? 미군이 네. 가기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군이 가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예.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내 정치상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미국의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부 세력을 이용을 한다고 예. 한다면은 쿠르드 군들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시리아 네. 내전에 했을 때 그리고 IS 군들을 척결했을 때 그때 미국이 협조를 해서 이용했던 군들이 바로 쿠르드족. 당시에도 그랬던 네. 또 전례가 있었다 이런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엿새째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이게 전쟁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느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리 지상전까지 거론되는 상황. 그런 백악관은 뭐라고 할까요? On the fact that the president has held many calls with partners, allies, and leaders in the region, in the Middle East.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So again, it's not part of the current plan, but I'm not going to remove an option for the president that is on the table.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 설명은 트럼프가 쿠르드족을 접촉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리전을 또 시킨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황을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이 젊은데도 굉장히 말을 잘하죠. 통화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예.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에이펙 때도 대통령과 같이 와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겠죠. 옵션으로서 쿠르드 민병대가 미국의 지상군 대신에 이란 안정화 작전에 지상군으로 진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띄운 건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CIA 분석에 따르면은
쿠르드 민병대 가지고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절대 제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공망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란 해군 완전히 괴멸시키면은 쿠르드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서 이란에 진격할 수 있는 것까지는 미국이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병대가 이런 군비라든지 병력 숫자에서 너무 열세기 때문에 네. 이란의 친민주와 친미리 세력이 거리로 나와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기여를 그 정도의 안정화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 대변인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다. 뭐 쿠르드 민병대가 어떻게 이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미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속내는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리전으로 일단 지상전을 치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인 미국. 그렇다면 지금 이란 상황은 어떨까요? 이란 이런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신정우 국장, 이라크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타격했더라고요. 이란이. 좀 전에 들어왔어요, 소식이. 네, 일단은 이게 대리전이라는 게 아프간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제 특수부대가 예. 북부 동맹을 이제 군사 훈련시키고 물자를 지원해서 대리전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거 유사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특수부대가 구적 접촉했다는 그 사실도 좀 없고 결국은 이란이 이런 보도를 보고 대리전을 하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크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란의 보복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인근의 국가들, 뭐 카타르 등 이런 정유 시설을 겨누고 있고요. 심지어는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발사까지 했습니다. 이걸 나토군이 물론 요격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이란이 확전하자는 거예요? 이란으로서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산유국들이지요. 네. 그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으로서는 그 방법이 그나마라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종전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지금 튀르키예에 대한 이 공격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토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영국도 지금 현재 개입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개입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튀르키예까지 이렇게 공격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토 국가들도 이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빨리 종전 수순으로 밟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그 미사일 잔해가 튀르키예 쪽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향하고 있었고, 자 저렇게요. 보면은 그 방향에 미군이 주둔 중인 공군 기지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이란이 이걸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튀르키예가 게다가 이게 나토 가입국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대로 날아갔으면은 이거 거의 뭐 전쟁 판도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작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해서 완전 파괴를 했죠. 근데 그때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최고 지도자로 즉각 반격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14발 발사했습니다. 근데 미국 측에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질 않았어요. 일종의 약속 대련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바로 반격을 했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보다는 확전입니다. 물귀신 작전, 선이 없는 것이에요. 복수를 하고. 그래서 전쟁의 그 고통을 높임으로써 미국이 이런 군사활동을 접거나 아니면 나토가 미국 편에서 지원을 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고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이란의 보복 그리고 미사일 발사라는 형태를 띤 이런 경고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란의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 계속해서 중동 10개국까지 지금 상황이 번지더니 이제는 나토까지 확전 기로에 놓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슬슬 무기를 좀 챙겨야겠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신국장님, 아니 우리 기술로 만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천궁2 이거 미사일 많이 잡았다 이런 소식은 들렸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더 달라고 한다면서요?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이란이 반격장에 동원한 미사일 개수는 한 189기 정도 됩니다. 어제도 3기 정도가 공격에 또 그래요? 했죠. 예. 다 요격 냈는데 뭐 이란도 아니 그 UAE도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189발 200 가까이 공격 받으면 그 소진의 지침률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결국 앞으로 장기전으로 갈 텐데 그런 소진율을 해서 우리 천궁2를 긴급 투입했고 천궁이2가 이제 그 유예를 간 지가 작년 연말에 갔습니다. 아직 그 작전 배치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실전에 투입돼 가지고 요격을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K방사의 우수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이게 우리 LI넥스 직원이 군사작전에 같이 동원됐다는 얘기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일부 연들이 기술 지원을 간 거지 절대 뭐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취재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 K방산이 전쟁 가운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반 교수님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조금 있어요. 뭐냐면 주한미군 지금 재배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동으로 주한미군의 병력, 무기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어제부터 슬금슬금 나오더니 오늘 주한미군 입장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주한미군 입장이 이겁니다. 앞서서는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입장을 내놨었는데 주한미군은 전력자산 재배치 여부를 언급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인도 안 하는 뉘앙스인데 우리도 북한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주한미군의 병력과 특히 무기 가운데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묘한 게 있는데 지금의 시나리오를 현실 세계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위기관리 연습이 3일부터 6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9일부터 19일까지는 이제 CPX하고 FTX라고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그런 상황에서 증원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차출이 돼버리면 한반도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력이 빠져나갈 만큼 다른 한반도 밖의 정부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정과 그다음에 억제, 그다음에 북한의 오판 이런 것을 어떤 상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모호성으로 유지한 거라고 봐야지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방관하는 것보다 사실은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미 동맹 결정적 차원에서도 의미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 여기까지 가려는 걸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또 미국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힘든 지상전 카드 말입니다. 정말 지상전이 임박이라도 한 듯 미국이 대리 세력과 이란 지상전에 착수했다 이런 외신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한 번의 참수 작전까지 예고했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But if we didn't do the B-2 attack a number of months ago, they would have a nuclear weapon. And 자,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죽는다. 이런 섬뜩한 경고까지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 성향의 리더가 이란에서 차기에 나와도 똑같이 참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말만 거친 게 아닙니다. 행동도 거칩니다. 일단 바다로 한번 가보죠. 이게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레이더에 잡혀 있는데 군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저게 지금 이란 군함이라는 건데 반 교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저 화면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진짜 뭐 태평양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잠수함이 이란 전투함을 어뢰를 이용해서 격침시켰다는 영상인데 중어뢰를 레이시온사에서 만든 21인치 중어뢰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선이 보면 지상의 주요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에서 전선이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 해상 이게 함대 결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함대 결전까지는 아니지만 해상 전투 단계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는가 이거 심리전 측면도 있거든요.
해상에서 작전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 미사일도 있지만 네. 미사일 한두 발 맞는다고 침몰을 안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무기는 진짜 무서워요. 그게 첫 번째 기뢰고 네. 두 번째는 어뢰거든요. 아. 이거는 한 발만 맞아도 반파가 돼서 침몰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건 중어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사실 시신도 보면 사망이 현장에서 87명, 그다음에 실종자도 61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승조원 대다수가 사실은 사망인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해상에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공세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해상까지도 지금 전쟁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뢰를 써서 자 저렇게 상대 군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 9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반 교수님 설명에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무려 80여 년 만에 꺼내든 미국의 카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호 총장님 보면 이 정도면 아니 뭐 아직까지 지상군까지는 아니어도 해군 해상에서는 미군이 거의 작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해군력을 무력시켰다는 걸 예. 미군이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미 해군 기지를 아니 이란의 해군 기지를 무력화시키고 또 이 지금 스리랑카 해역에서 구축된 이제 그 격침된 이란의 함정은 이게 이번 작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에 그 지역에 있었던 건데 네. 왜 미군이 이렇게 스리랑카 해역까지 가서 그 이란의 해군의 그 구축함을 격추했을까 보면 그 호르무즈 봉쇄와 좀 관련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이란의 해군을 다 괴멸시켜가서 예. 호르무즈 봉쇄를 뚫겠다는 그런 쪽으로 미국이 선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구축함과 해군 기지를 무력화시킨다 해가지고 호르무즈가 봉쇄가 풀리질 않습니다. 네. 호르무즈는 50km 해역을 아주 짧은 해역일 뿐더러 그 기뢰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는 뭐 혁명 수비대 소형 함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의 해군을 계속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보이지 선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본보기식으로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지상군을 전격적으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이제 바다 위에서 어디서든 이란 군함은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그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미 국방장관이 직접 등판해서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In fact, last night, we sunk their prize ship, the Soleimani. Looks like POTUS got him twice. 자, 그런데 이렇게 말 경고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또 이 영상을 공개한 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테러리스트 이름을 딴 배가 물고기들과 함께 쉬고 있다. 이란 정권은 헤엄칠 줄 모른다고까지 말을 날린 건데, 이 정도면 아니 군함 그냥 침몰시킨 데 이어서 거의 이란한테는 굴욕 거의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전쟁을 우리 미국이 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징검다리 재선을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소위 마가 세력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된 세력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전쟁 지금 잘 수행되고 있고 우리가 승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군함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쟁 성과를 보여야만 미국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 상원에서 53대 47로 의회가 전쟁 그 수행을 허락을 해야 된다는 1973년도 워 파워 액트를 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죠. 하지만 여론이란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말처럼 솔레이마니를 한 번 죽인 게 아니라 두 번 죽였다. 이란의 해군력은 완전히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특히 그 수장시켰다 이런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야 되고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란의 도시, 군부 중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은 남쪽에서 해군력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란이 들었으면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만 미국이 바다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80여년 만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뢰를 꺼내 들었다면 최신 무기들도 대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란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슷하게 만든 이 자폭 드론에 이어서 기존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개량형도 지금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끝에 보면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이거 조금 전에 미군이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거 위력이 상당하던데요. 예, 뭐 PRSM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군이 보유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거죠. 예, PRSM인데 미국군은 기본적으로 에이테크스라고 부르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까지 보유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래서 미국군의 어떤 그 타격 거리를 좀 넓혀야겠다, 길어야겠다 해가지고 PRSM을 개발한 건데 기존의 에이테크스보다는 정확도는 거의 뭐 스나이퍼 같은 수준으로 더 올라갔어요. 타격한다고 합니다. 뭐 신형 미사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일반 이제 우리가 뭐 군에서는 고가치 표적이라는데 뭐 지휘소나 주요 표적을 타격을 개발한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또 사용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루카스 자폭 드론이죠.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뭐 리퍼나 프레데터 무인기를 뭐 비교한다면은 한 850대 900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저가형 드론이에요. 결국 미국도 이런 가성비 전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천조국이지만 국방에서 한정돼 있다는 뜻이죠. 또 이거는 이란 그 드론을 나사까지 분해해가지고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서 다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자, 어쨌든 이 정밀 타격 미사일 이번에 그 영상을 공개한 거 보니까 저희가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저렇게 날아가는데 저게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꼬리를 물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그러니까 500km가 넘는다는 건데 결국 이거 이란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란의 어디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에이테크스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밀성이거든요. 굉장히 핀포인트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고 두 번째는 에이테크스보다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이거 500km, 그다음에 개량형은 1000, 그다음에 더 개량형 1500km까지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종심 타격입니다. 작전용어로 종심 타격이라고 하는데 적 깊숙이 후방지대에 가서 지휘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그러니까 종심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고 또 주목되는 점이 지금 그 프리즘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서 배치하는 그 공간이 사실 인도태평양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A2AD 전략을 펼치는 주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전장에서 한번 이번에 써본 거예요. 그럼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저 무기의 활용도를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미군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뭐 차기 지도자 누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는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걸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공개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장비 병력이 대거 차출되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비 태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북한이 공개한 겁니다. 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다. 그런 최연호라는 이 구축함이 이번에 운항을 시작했다라면서 김정은이 저렇게 당당하게 탄 모습까지 공개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예, 최연급 구축함은 그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함대지 탄도탄까지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함인데 뭐 북한 최신 함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성능청에서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신 함정을 많이 모방해서 건조한 함정으로 뭐 미사일 캐리어 같은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니 한 발만 쏜 게 아니고 보면은 한 발, 두 발, 또 이어서 세 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네 발. 보면 이게 한두 대의 발사관이 실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발까지. 자, 그런데 이게 마치 트럼프를 보라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일단 저 자리에 김정은이 러시아식
모자라는 걸 쓰고 나왔습니다. 이게 샤프카 모자라고 하는데 러시아 전통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저 모자요. 나 푸틴이랑 더 친하다. 마치 이런 걸 의식하려는 듯 러시아와 초밀착하는 관계를 과시하려는 듯 저런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요. 게다가 더 의미심장한 거는 요즘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지금 군함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 거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지금 미국이 함정에서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이고요. 오른쪽이 북한이 쏘는 미사일입니다.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비슷해 보이죠. 자, 저 정도로 북한이 우리도 이런 거 쏠 수 있다 마치 과시를 하려는 듯한데 박 교수님, 이거 일단 오른쪽에 있는 북한 순항 미사일 이거 핵 탑재도 가능해요? 그렇죠. 전략 순항 미사일 만든 것 자체가 이 9차 당대회 이제 방점을 핵무기 차원에서 방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다, 통합한다. 그 통합하는 핵심적인 자선이 5,000톤급 최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연함이 작년에 2척을 진수시켰고 아직 전력화는 안 됐는데 올해 또 한 척을 또 건조하겠다고 지금 해서 건조가 시작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해군의 핵무장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9차 당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 공격으로 쓸 수 있는 함정을 현시한다. 그래서 이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란과 다른 점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예. 이란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없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동맹이다, 동맹. 내 뒤에 러시아가 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하메인이 최고 지도자와 다르게 네. 당당하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란과 다르게 내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듯 저 러시아 전통 모자까지 쓰고 구축하면 저렇게 옳은 모습을 당당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외교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보면은 통상적으로 미국이 대외 군사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면은 신변안전 위협 때문이라도 김정일 생각을 하면은 좀 잠행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북한으로서도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 목적에 부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개 행보를 통해서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은 잠행을 해왔지만 나는 아버지와 좀 다르다. 정면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게다가 트럼프 역시도요. 김정은을 겨냥한 듯 이런 발언을 날렸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on the war front, to put it mildly, I would say.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I think we have great support.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자, 트럼프가 보면은요. 이제 김정은은 핵 파워, 북한을 일종의 핵 파워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연달아서 이렇게 핵 능력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은 해왔지만 결국 트럼프의 결론은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아니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마치 김정은 들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김정은도 이제 나와 핵 협상을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서 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이란 참수 작전을 해서 미국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왜 쓸데없는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란의 하메니 정권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들이 핵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데 핵을 가지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쿠키라고. 아, 김정은 똑똑하다. 난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 북한같이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칠 수 있는 ICBM 개발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거든요. 이미 핵탄두가 있고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또 북한이 보복한다고 생각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에 이미 핵탄두를 싣고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 일본, 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런 이란 전쟁식의 군사 옵션이 어렵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오히려 이란 전쟁으로 더 높아졌다.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난번 에이펙 때 안 만나줬는데 이번에는 핵 협상을 시작한다 그래야지 일단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핵 협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듯이 시간을 끌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또 3월 31일쯤인가요? 미중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국제 정세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다 보니까요. 온라인상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 좀 마련하라 이런 목소리가 거센데 여러 가지 풍자 이미지들이 돌더라고요. 봉 교수님 보니까 이 트럼프 막내 아들 오른쪽에 좀 김주애로 보이는 인물인데 물론 합성 사진이긴 합니다만 뭡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집안이 다 키가 장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m고 저 배너 막내 아들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인기가 좋은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진보 세력 반 트럼프 인사들이 비판하는 거는 왜 그들만의 전쟁을 만드냐. 중산층이 군복을 입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상류층 잘 사는 집 권력이 있는 집안 너 아들은 왜 참전을 안 시키는가? 지금 보니까 막내 아들한테 군복을 입힌 그렇죠. 사진이군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같은 비난을 이라크 전쟁 때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가서 네. 잘못된 전쟁 때문에 무고한 우리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데 왜 당신은 군 통수권자로 쌍둥이 딸을 참전시키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진보 세력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왜 미국에서는 예.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희생이 되는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비판이 이런 풍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군사 시설들을 사실상 괴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아가 차기 지도부에서도 남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면서 추가 작전까지 그 여지를 흘렸습니다.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And just about everything's been knocked out.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you know,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So I guess you have a third wave coming in. Pretty soon we're not going to know anybody. 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지금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증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가 12.06% 폭락을 해서 지금 5,000선에서 장마감이 이루어졌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9.11 테러 직후를 넘어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을 해서 1,476.2원에 마감했다라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주유소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해서 하루 만에 리터당 100원이 올랐다라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지금 이 상황, 이란 공습 상황 한번 저희 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영상부터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함정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압도적인 화력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다 자랑을 하는 건데 아니 아까 괴멸이라는 단어까지 썼거든요, 반 교수님. 그러니까 이란 시설을 얼마나 지금 파괴하고 있길래 그런 단어를 꺼내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축한 VLS에서 토마호크와 같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고강도 화력을 집중을 해서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상 괴멸했다고 보긴 힘들고 지금 저항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고강도 화력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 플러스 20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시간에 2,000개의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했다. 이것은 단기간에 굉장히 집중을 한 타격이고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가지 전면전 수준의 전쟁을 해왔지만 이 단기간에 이 정도 표적을 무력화시키는데 전력을 투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미 전쟁부가 내세우는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 뭐 1991년에 걸프전도 있었고 예. 2003년에 이라크 침공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공습과 타격에서 나섰던 국가들의 행위자가 다국적군이었어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예. 두 개 국가만으로 하거든요. 근데 예. 저 정도 공세로 몰아붙였다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두 개국만으로도 과거의 다국적군 수준의 화력을 집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두 개의 국가만으로도 저렇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건데, 자, 미군의 그 공격 정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미군이 저렇게 이란의 전투기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까지도 폭격을 하고요. 저렇게요. 또 보면은 이동식 발사대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자랑하는 자폭 드론들이 있거든요. 이 자폭 드론들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거하는 장면들을 미국이 공개를 한 겁니다. 조원모 박사님,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우리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내비치더라고요. 거짓말이죠. 세상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은 없어요. 그래요? 지금 러우 전쟁에서도 소모전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죠.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코피 터지는데 미국이 어떻게 무제한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게 공중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가장 큰 공중전이 2차 세계대전 때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히틀러가 도보해협을 못 건너니까 제어권이 없으니까 수천 대의 항공기, 폭격기, 전투기를 보냈지만 결국은 영국 장악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공권만 가지고 전쟁을 한다? 저 미사일이 제거, 지금 아까 드론 제거하는 모습 나왔지만 예. 샤헤드 136이 2만 달러밖에 안 해요. 근데 저기 쏜 미사일은 10배, 20배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지원도 탄약이 없어서 허덕였는데. 아니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보면은 무제한 비축, 중상급 탄약 무제한 비축했다는데?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거고 예. 아마 길어야 이란의 저가 샤헤드 136이나 저가 무기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이 방공력이나 타격력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은 며칠 유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조한모 박사님 설명은 트럼프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탄약 비축량 자체가 그렇게 썩 무제한으로 갈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분석을 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이지스함 안에 이 수직 발사대 자체가 제한돼 있고 많아야 100개에서 120개거든요. 그렇군요. 그 재고 채우는 한두 번 채우면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전쟁이 이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냐 아니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접진 않겠다, 이런 트럼프의 자신감 찬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자, 저희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특집으로 자세히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홍익범 편집장님, 미국도 드론이 있어요. 있긴 그렇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란이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자폭 드론을 퍼붓고 있고, 미국은 이걸 잡기 위해서 한 60억 원짜리 되는 요격 미사일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으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어쨌든 이 상황을 끝내는 게 제일 좋다 보니까 아니 전략 폭격기 3대장을 결국 다 출격시켰더군요. 예,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미국이 저 전면전을 할 때는 대체로 저 3대장이라고 해서 이 3총사들이 다 나가긴 합니다. 네네. B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개전 초기에 적 방공망이 무력화되기 전에 침투하고, 그다음에 B1B하고 B52가 그 후속 타격을 맞는 이런 관점인데, 아무래도 B52 정도면은 화력 면에서 기존의 어떤 폭격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투기, 전폭기들에 비해서는 뭐 탑재하는 무기 화력의 양도 많고 동시에 또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전략 이런 한 국가에 대한 전면전을 해야 될 때는 어떤 공중 화력 수단으로서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 또 어떤 한 대가 투입할 수 있는 화력의 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래됐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출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략 폭격기 이제 삼총사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걸 다 꺼내 들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이거 전쟁 좀 길게 끌어봤자 우리한테도 손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는 해요. 근데 또 비용만 따져보면 첫날만 거의 1조 원 넘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이 샤헤드 136을 한 대 보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을 하게 되면 이거 400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대의 공습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990년 걸프전 때는 8월에 쿠웨이트 사태가 터졌는데 미국이 공습을 하는 건 다음에 1월이었거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지상전은 2월 달에 6개월이 지난 다음이었고 그때 연합군 병력이 94만이었어요. 지상군이 5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군이 준비한 시간은 한두 달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부어서 지금 그러니까 돈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무제한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급속하게 미국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중전만 할 경우에는 비전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미 쿠웨이트에서 세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미국도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트럼프가 뭐 자신만만하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미국 그 국방비가 뭐 1,000조 원이 넘어서 천조국이다 이렇게 불린다지만 첫날에만 1조를 넘게 썼다 이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전쟁 초부터 쓰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직 꺼내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사롭게 들리긴 하는데 반 교수님, 이란이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돈이 많고 무기가 많다. 하지만 이란은 지정학적인 강점이 있고 지략이 있고 무장정파가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의 이란의 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재고량을 관리합니다. 무기의 재고량을. 처음에는 저가형 이런 거 쓰고 진짜 지금까지는 잼만 날렸고 어퍼컷은 따로 갖고 있다. 아, 진짜 따로 갖고 있다. 이거는 제때 어떤 최적의 시기에 전략적 효과를 위해서 쓸 것이다라고 굉장히 그 비축량을 어떤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플랜 B를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플랜 B 시나리오는 뭐냐면 과거와 이제 달라진 지점이 뭐냐면 민간인을 볼모로 잡아서 빨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퇴각하도록 종용하는 그게 뭐냐면 걸프국에 대한 민간인 피해를 사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로 마련해서 쓰는 플랜 B 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 그 강점, 그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해를 이제 호르무즈 후협을 이제 볼모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나서주게끔 하는 그런 것도 가동시키기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장정파, 후티 반군, 헤즈볼라 같은 무장정파를 활용해서 소모전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패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최첨단 무기도 남아있다라고 해서 재고도 재고지만 그 2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 이걸 좀 믿는 구석으로 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던데 이게 그렇게 대단해요? 이 파타흐 같은 경우는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속도는 빨라요. 다만 어떤 극초음속 무기로 분류되려면 이게 돌입체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탄두에 방향 전환 노즐이 있어가지고 그 종말 단계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좀 더 능동적으로. 끝 단계에서 이제 기동을 막 바꿀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동을 막 뭐 복잡하게 하지는 못해도 방향을 좀 급하게 바꾸는 정도는 가능하니까 요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2025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썼던 걸로는 얘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이 요격을 했는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미사일을 쐈고 그중에 어떤 게 요격이 됐고 어떤 게 실패했는지 종류별로 딱 분간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요격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당시 아이언돔도 본인들이 흔들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저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을 구석이 하나 더 거론됩니다. 뭐냐면
자,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호람샤르-4.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북한 미사일에서 본따온 거라면서요? 예,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북한은 미사일 관련으로 예. 교류가 굉장히 깊은 나라고 다른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람샤르-4도 그 화성 10호나 12호 같은 네. 북한 미사일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거리가 2,000km고 이게 뭐 자탄이 80개든 1,500kg짜리 집속탄두를 탑재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집속탄두 자체는 네네. 그렇게 뭐 요격됐다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집속탄두 그 자체보다 예. 지금 현재 좀 우려되고 있는 게 분리형 탄두. 그러니까 지금 집속탄 같은 경우는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자탄을 분출하는 거지만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분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상대로는 만약 요격이 되면은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타폰지는 불분명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이스라엘 쪽 동영상에서는 이게 날아가다가 탄두가 한 8개 정도로 분리가 되면서 내려가는데 분리형 탄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속탄이라기보다는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어가지고 분리돼서 날아가는 이런 방식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분리형 탄두, MIRV라고 하죠. 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게 그 8개 탄두가 분리됐으면 그 탄두들이 각각 지정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멀리서부터 분리가 되는 데다가 각각의 낙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물론 호람샤르-4 같은 경우는 어떤 탄두를 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네네. 탄두 중량으로 보면은 저런 집속탄보다도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분리형 탄. 분리형 다탄두탄 이런 걸 싣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더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 호람샤르-4에 지금 해주신 설명은 분리형 탄두도 이제 실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요격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 집속탄도 만약에 요격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집속탄이라는 게 뭐냐면요. 폭탄이 상공에서 폭발을 하면요. 그 속에 자폭탄 수십 개가 비처럼 쏟아지면서 이게 광범위하게 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워낙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또 유발을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란이 진짜 수세에 몰리면 이런 것까지 꺼내들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집속탄의 특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수류탄 하나가 터지면 반경 10m 정도가 피해를 입거든요. 네. 근데 그 탄도 안에 수류탄이 보통 한 500개에서 1000개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순문 그림이 뭐냐면 텔아비브나 네. 이런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중요한 건 상공에서 요격을 해도 미사일 동체가 10m 내외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그 자체가 또 물리적인 타격을 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아이언돔이다, 데이비틀링이다, 에로우다, 촘촘한 방공망이다 그러지만 요격을 해도 그 동체들이 그대로 피해를 주는 거죠. 여기다가 만일에 집속탄 같은 경우도 요격을 해도 그 집속탄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요격을 해도 그 집수탄이 그대로 떨어질 그대로 수도 떨어질 있다. 가능성이 그러면 있죠. 민간인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이란이 이런 카드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어쨌든 이란의 반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두바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데요. 이란 드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공격을 받는 모습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منچنان گاهی است 자, 특집 이야기더. 지금부터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런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게
9차 당대회 기간 중에 열병식에서 선보인 인민군 동계 훈련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 공습하기 전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지만 영상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렇게 꽁꽁한 얼음물에 쇠사슬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인민군 모습까지 공개를 하고 저렇게 잠수부 모습도 공개를 하고요. 눈밭에서 달리는 모습 뭐 여러 가지 기세가 대단하다 뭐 이런 훈련 영상들을 대거 공개한 겁니다. 조원모 박사님. 예. 뭐 거의 의도가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외부 세력에 건드릴 수 없다 기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특징을 보면 과시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열병식 때 꼭 등장하라는 게 Su-25 대지 공격기나 네. 미그 29에다가 LED 등을 달아요. 그래서 상공을 그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건 비상시험이거든요. LED 등 달면 날 잡아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저기는 지금 나오지만 저렇게 훈련 안 합니다. 왜 겨울에 그 몸에다 물 뿌리고 쇠사슬 끊고 저렇게 안 심지어는 배에다가 벽돌을 올려놓은 다음에 네. 바위를 올린 다음에 이걸 해머로 깨는 장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보여주기식, 네. 과시성 그런 그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저게 전형적인 북한의 그 북한군에 대한 기록 영화입니다. 저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번 나오는 저게 이제 LED 등 달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도 보여주기. 그렇죠. 저것도 보여주기식입니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과시를 한다는 건데 아까 그 훈련 영상 다시 한번 보면 고영환 실장님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란 공습 전에 찍어서 그때 공개한 거지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공개했다고 하니까 열병식 하면은 사실 북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 손님들도 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네, 저게 이제 전체 북한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저게 이제 폭풍군단, 그다음에 정찰 총국 산하의 저격 여단들,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의 훈련 모습이에요. 우리 말하면 특전사.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다 저렇게 뭐 얼음 속에 들어가고 뭐 통나무를 치고 한마로 배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런 걸 보여주는 거는 조선인민군은 전체가 다 저렇다. 우리가 일당백의 강력한 군대이다. 우리 다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말라. 우리 100만이 다 저런 군대다. 근데 사실 저런 군대는 1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속사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건드리지 말라라는 건드리지 말라. 예.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의 이상한 움직임은 또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은요.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2대를 그냥 갖다 놨더라고요. 경납고에서 빼다가. 이게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로운 게 이것도 물론 그 전에 이란 공습 전에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거지만 지금 이란 상황이 미국 대 이란 상황이 드론전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무인기 갖고 있다는 그런 신호 같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이 공개한 이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샤헤드 136은 크기가 작잖아요. 네. 그리고 싸고 많이 쏘고. 근데 저런 큰 자산은 저건 크네요. 네, 비싸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랑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나왔을 때 해외 전문가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네. 궁금해한 이유가 북한은 저런 무인 항공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기술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도대체 만든 거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북한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서 노후 전투기의 엔진을 빼다가 장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글로벌 호크랑 비교해 보면 사실 북한이 만든 저 무인기는 성능이 미지수입니다. 날긴 하는데 과연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북한군들이 북한에서도 원래 위성 다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납고 밖에다가 일부러 저걸 꺼내놨다는 거는 과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특히 저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건 그런 거죠. 대외적으로 우리도 남한이 갖고 있는 글로벌 같은 그런 무인 정찰기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3월에 저렇게 또 김 위원장이 밖에 나왔고 또 이번에 경납고에 밖에 있는 무인기까지 공개를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란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핵이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 개발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IAEA가 영변이랑 강선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저런 위성 사진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조 박사님. 보니까 뭐 새로운 핵시설도 막 짓고 이거 이제 외부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뭐 이란과 우리는 좀 다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주로 이제 영변이거든요. 네. 강선하고 영변은 이제 오메가트 흑연 감성로 원자로도 있고 실험 원자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를 추출을 하면 생기는 플루토늄, 이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톤탄이거든요. 방사학 실험실, 쉽게 말하면 이제 재처리 실 동시에 있어요. 근데 영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끊임없이 확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능력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네. 보여주는 거죠.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다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그브리트 해커 박사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핵 과학자를 북한이 초청에다가 영변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추산하는 거거든요. 네.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실제 능력도 확장되고 있지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위성으로 저렇게. 우리 위력이 이 정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핵도 그렇고 아까 군대도 그렇고 지금 뭐 무인기까지도 그렇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만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과시로 읽힙니다. 세 가지 지금 정황들이요 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면서도 과시를 하면서도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이 벌어지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이름을 쏙 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외무성 대변인 담화인데요. 사실 성명이 여러 급이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성명, 뭐 국무위원장 성명, 뭐 국방상 성명, 외무상 성명, 외무성 성명. 대변인 성명도 아니고 대변인 담화예요. 그건 밑에서부터 두 번째거든요. 중앙통신 기자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가 제일 낮고, 그러니까 수위를 엄청 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거의 전후 관계거든요.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핵 커넥션 있죠, 미사일 커넥션 있죠, 지하 건설한 거 다 북한이 도움으로 건설한 거거든요. 터널도. 그런데 이란이 두들겨 맞는데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김여정 정도가 나오든 아니면 외무상이 나와서 외무성 성명을 읽어야죠. 이런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완전히 그건 뭐 주탄하기 그지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싹 뺐어요. 이전에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 노망난 늙은이 뭐 이러면서 뭐 계속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트럼프 이름을 빼고 미국 공습을 주탄을 했는데 급수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담화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더 화를 내게 하면 우리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황 관리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우리는 끈을 놓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은 소통하고 싶은데 이란이 우방국이니까 여기에 공습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으니 우리 또 고위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분석하시기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이 했고 그 수위도 많이 조절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 군사 행보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자, 지난 2002년에 보면은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세계 3대 악의 축이라는 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라크 최고 지도자 사담 후세인. 여기는요. 2006년에 미군의 침공으로 숨졌죠. 그리고 이란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거됐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3대 축 가운데 한 명, 바로 북한 김정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김정은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타겟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저희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의 타겟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이란의 하메네이와 김정은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고영환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사실 1인 체제라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뭐 독재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반미, 초강경 반미 국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공통점인데 좀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차이점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신정 국가라는 건 제가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결합됐다는 게 신정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자살폭탄 테러든가 뭐
내가 이러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근데 북한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데다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센 종교 지도자를 지금 미국이 암살을 했는데 네네. 북한 사람들도 과연 저렇게 강한 신념으로 김정은 지도자를 옹호하고 따를까?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심취돼서 따르는 거하고 네. 일종의 뭐 공포든가 어쩐 뭐 세뇌 교육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김정은을 따르는 거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민들은 그냥 앞에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뭐 얘기예요? 실제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앞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면정복배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예.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면정복배랑 이런 말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네. 북한 지도부에서 노동신문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충성을 다하느라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지도자께 충성을 다하라고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런 점은 조금 더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두 인물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체제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두 나라 모두 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이들의 핵 무력 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and others do also. You have India, you have Pakistan, you have others that have them. 그러니까 김대영 평론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2017년이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설이 굉장히 팽배했던 때였죠.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걸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상 앞에 나는 김정은보다 더 큰 핵 버튼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란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 그동안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양을 지금 최대 뭐 150기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150기까지. 네. 거기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물론 성능은 검증 안 됐지만 어쩌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진해왔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그걸 저지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좀 이란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나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미 국가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는 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나봤기 때문에 예. 속내를 좀 알고 그래도 스킨십은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행보가 거의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마두로, 하메네이에 이어서 김정은까지도 작전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조원문 박사님, 예. 군사작전이 개시가 된다면 예. 이란이랑 비슷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맥마스터 네. 안보보좌관 트럼프 일기 때 안보보좌관이 쓴 자서전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은이 열병식을 많이 하지 않느냐. 네네. 그럼 그 열병식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제거하면 어때?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예. 아주 놀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참수작전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열병식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정확하게 그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의 그래서, 회고록에. 그렇죠. 그 보좌관이 그래도 굉장히 놀랐다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최고 지도자를 잡아갔죠. 네. 이란의 하메네이는 제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방식을 특징이 뭐냐면 최고 지도자를 타겟으로 전격적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죽였든 살렸든. 네네. 그러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기는 어려워요. 또 돼서도 안 되고 한반도 안전 때문에. 예. 그러나 한다면 그 두 방식을 혼합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격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노리겠죠. 예. 또 이번에 센트컴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 수역 사령관이 미군이 뭐라고 말했어요?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긴 몸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 머리를 건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수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와 하메네이의 특징을 보면 북한에 만일에 적용한다면 거의 동일하게 김정은 혹은 김정은 지휘부가 모여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한반도의 안보 때문이더라도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맥마스터 보좌관의 회고록에 트럼프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가상 상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대영 평론가, 네.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뭐 혼합 방식, 마두로와 하메네이의 혼합 방식을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이런 거 작전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제 군사 작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무기들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정은 그럼 김정은을 제거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뭐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제거에 바로 나서야겠죠. ICBM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런 독재국가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고 지휘부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2017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뭐 B1B 폭격기라든가 네. 혹은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이제 아마 공습에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과거에 그런 게 한반도에 전개가 된 적이 있나 보죠? 17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위협이 막 고조됐을 때 갑자기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쭉 올라갔었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말폭탄 주고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 다들 이제 놀랬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북한이 몰랐어요.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걸 모르고 네. 우리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그 당시 이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한 스텔스 폭격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각종 그 제즈미나 제즈BR 같은 그러니까 사거리 한 1000km 되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B2는 아예 북한 영내 깊숙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을 보면서 적절한 무기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메네이도 제거될 때 보면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모인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공격 시점을 산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동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B1B, B2가 또 떴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2017년 사례를 하셨으니까 한번 2017년에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됐던 그 사례를 비춰서 어떤 식의 작전이 펼쳐질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사실 진짜 정말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가서 싸라고 뭐 여러 가지 좀 사놔라.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예.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예비역 장성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 연말쯤인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 3척이 갑자기 동해에 집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당시에는 동해상에 3척의 미 항공모함이 집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 3척이 모인다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전쟁할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거의 그 한 척이 작은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출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들이 많게는 80~90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3개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여 대 이상이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주한미 공군의 전력들도 있고 저렇게 이제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또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공습 한 달 전부터 저런 전력들이 중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한 가지 최근 트렌드는 북한도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도 추가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항공모함이 주축이 되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각종 전투기들이 이제 북한의 중요 시설물을 타격하고 또 폭격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방공망을 뚫는 그런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2017년에 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정세를 보면 마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 핵심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 고 실장님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거론되지만 뭐 평양에 있는 지휘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영변 아까 얘기했지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이 시설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1960년대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시는 지하에 또 다른 평양시가 있다고 그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미연합군이 이제 뭐 참수 훈련을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 어느 벙커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장엽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 집무실 지하에서 목난관까지 굴을 뚫어놨는데 그거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김정은이 몸 체력 단련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지하가 다 전철로 연결이 돼 있고 만약 뭔가 미국이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하철 모두 봉쇄를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이 평양시 교외에 있는 잠오산 뭐 전쟁 시기 최고사령부 벙커로 쓴다고 하는 잠오산까지도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지 사실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훨씬 크고 복잡한 미로 같은 지하 시설이 있어서 아마 지하로 타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럼 위성에서도 좀 잡기 어려울 거고 어쨌든 간에 위치를 알려면은 휴민트가 중요해 보여요. 실제로 이란이 이번에 공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교통 CCTV까지만 해킹을 해가지고 위치를 다 알아내서 사전에 준비를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 박사님 그러면 북한에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란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었고 북한은 완전히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민트를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이 북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김정일이 이건 다 공개된 얘기니까요. 8월 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칫솔질 정도는 한다. 요 정도 발표를 한 적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 네트워킹 아마 그것도 상당한 아마 정보적으로는 북한에게 경고가 됐을 거고 지금 북한 내부 핵심 라인에 중요한 휴민트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경우는 로드리게스랑 사전에 부통령이랑 밀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도 그게 어려운데 이란보다 10배, 100배는 폐쇄적인 북한의 내부적인 휴민트가 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다. 그럼 짧게 여쭤보면은 어쨌든 쉽지 않지만 모든 거는 트럼프의 결심에 달려있는 듯해요. 그런데 지금 이란 상황도 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보니까 11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마저 수세에 몰린다면은 북한까지 트럼프가 결심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지난해 1월 20일이니까. 지금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뭐든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즉흥적이다. 90년 걸프전은 6개월 준비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트럼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가능성이 0%라는 없다 트럼프에게.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고영환 실장님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이요. 마두로 그리고 하메네이까지 축축 이런 순서가 다가왔는데 김정은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 있었고 쿠바는 지금 봉쇄해놓고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메니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제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리비아의 가다피, 시리아의 알아사드, 김정은하고 친했던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피난을 갔고 남은 건 자기 하나거든요. 초강경 대미 정책을 펴는 나라 중에서 남은 지도자는 김정은 하나예요. 그러면 김정은 개인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다음은 내 차례인가? 저 트럼프가 워낙 불가 예측성이라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북한도 김정은 사무실에 이제 최근에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CNN, NBC, ABC 뭐 TV들을 다 놓고 보고 있대요. 다 틀어놨대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뭐 외무성에서 들어가는 전범은 각 대사관에서 들어가는 전범은 뭐 정찰총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보고를 받겠지만 이를 받으면서 하는 생각이 과연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때는 국무장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알 재간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들어갈 만큼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하고 관계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뭔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책은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벙커에 들어가서 참모진하고 뭐 최선이든 정찰총국장이든 뭐 국방장이든 총참모장이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미국이 어떻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하에 들어가 숨어 있을 것은 거의 100% 명백하다. 지금쯤이면 이제 고영환 실장님이 또 고위직에 계셨다 보니까 추정하기로는 김정은이 어딘가 지하에서 작전을 참모들이랑 짜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대피할 루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북한의 그 뭐 대피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외무성도 그렇고 우린 외무성은 어디 전시에 어디 가 어느 터널에 들어가는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터널에 어느 국은 어느 터널 몇 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고위성도 그렇고 국방성도 그렇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모든 정부 기관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탈북민들이 왔고 지하 터널을 건설한 데 책임자에 있던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하 터널의 대략적인 부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그 공기를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를 순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 순환하는데 뭔가 위장막을 다 쳐놨는데 그 위치까지도 웬만큼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미사일을 거기다 꽂아놓으면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갈 데는 많지만 또 그걸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참모진하고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박사님, 참모진과 전략도 짤 거고 이제 뭐 대피소가 남측이랑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수정하는 작업 이런 것도 거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우방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란과의 정보 교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할래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가 괴멸됐고 정말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나 미국의 전파방해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란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우려고 할 엄두도 못 낼 거고 왜냐하면 미국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조 박사님,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 이달 30일쯤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김정은이 나올까요? 더 높아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핵을 가지겠다는 집착은 더 커지겠지만 트럼프와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마두로 잡혀갔죠. 화면에는 제거됐잖아요. 그럼 일단 만나서 대화라도 하는 국면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지만 양측이 만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미국의 이란